군사원조라는 것이 미국의 군사원조라는 것이 미국 군대가 필요해서 쓰다가 버린 것을 값을 쳐서 주는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를 위해서 사러 갖다 물건을 주고 군사원조라고 하는 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미관계, 군사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결국 내 성격과 내 이런 고집으로서는 언제 가도 물질적으로 갖춰놓고 결혼할 때는 오지 않을 거 아니겠는가. 결국 그렇게 양해하고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서 살아가는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직사하게 고생했지만 괴뢰라는 의뢰 한국 언론에서 신문에서 붙게 하던 것을 괴자를 빼버립니다. 북한. 괴뢰는 다른 것이 괴뢰지 북한이 괴뢰가 아니야.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줘야 할 생명인 까닭에 나는 글을 썼다. 리영이의 시대 정신은 늘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다. 어머니 임종 때도 그는 감옥에 있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그야말로 그때는 불고기가 최고 아니에요. 애들 불고기도 한번 실컷 못 먹이고 월급날 하루 이제 월급 하면 한 번 딱 두 근을 사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애들 먹이고 나면 우리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그런 한돈에 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은 기억이 안 나요. 부장이면서 도시락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러고 친구가 하는 그 무역회사의 오파상에 쫓아나가서는 시간에 조금 한갈 때 그래서 그 써주고 타자 쳐주고 그러고더라고. 번역해주고. 한때는 2군데까지 했어요. 두 군데 할 때는 정말 그래. 어떤 때는 그리 가서 아르바이트 해주고 또 일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지금 한창 무슨 중앙청에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이라 이거예요. 그걸 광화문 저기 남대문 근처에서 그때 오파상이 남대문 근처에서 거기서 택시가 그때 흔하지 않으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서 안 잡히니까 그냥 중앙청까지 뛰는데 여름에 참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조직적 저항이 아니라 오직 글쓰기를 통해서 권력과 맞서온 리영이. 그의 싸움은 정확히 그의 이름을 걸고 하는 피할 길 없는 싸움이었다.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도 탄압도 오롯이 그의 것이었다. 보안법이라든가를 통해서 신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를 통해서 진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다른 그 운동가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리영이의 구속은 4천만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의 한 시대는 이렇게 리영이의 글을 통해 사상의 균형을 되찾았고 그 탄압에 맞서가며 사상의 영역을 넓혀왔다. 그가 고통스러운 싸움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 이제 70년대를 다시 회상해 보면은 지난 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론 활동으로서 이미 정부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사를 쓰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냉전 체제 하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 베트남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를 어떤 정치학자도 못했던 역할을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원란 문제부터. 나는 항상 그렇지만은 한국 우리 동포들이 시민이 난 이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무지하고 이 지배 집단의 악랄한 그 거짓과 날조된 선전에 그냥 푹 속아 넘어가서 세상의 판단 의식을 전혀 못 가지는 이 가련한 대중들을 위해서 진실을 알려야겠다 하는 오직 그 일념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 그 베트남 사태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이나 중국 문제도 그렇죠. 아마 선생님께서 그 뒤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책대로 또 여러 차례 내셨고
중국이 관한 문제는 중국이 하는 대로 또 여러 번 내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총체로서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완전히 부각하신 것이 이제 전환시대의 논리인데 아마 그 책은 읽으신 분들도 많고 자기 인생에서 그 책이 뭐였던가를 소감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모시고 그 전환시대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자기 소개해 주시고. 제가 그 책을 처음 접한 때는 그 조정래 씨의 소설 아리랑에서 상재라는 그 퇴직 기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하고 꺼낸 책이 바로 그때 전환시대의 논리였습니다. 소설 중에.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때 한번 꼭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었었는데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대학교에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낯설었던 게 대학교 근처 대학교 이렇게 벽 같은데 대잡으로 붙어있던 반미 구호 같은 것들 저는 그런 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뭐 디어 헌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화 시리즈를 보면 베트콩들은 아주 악랄하고 또 무서운 놈들 왜 저런 놈들이 그 베트남을 통일해가지고 지금까지 통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으면서 저는 저 세계사 인식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거기에 좀 각성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사상의 은사라는 그런 찬사를 들으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인데 지금 대학생들도 읽고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당히 문화적인 충격을 느낍니다. 선생님 이제 그 74년을 비롯해서 그 뒤에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상과 이성이라든가 이런 걸 내면서 특히 우상과 이성 때문에 이제 팔옥인과 대화, 팔옥인과 대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투옥을 당하셔서 저희들이 1회 때 이 강좌 1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까지 오셔서 그렇죠. 79년에 출감을 하셨죠. 물론 박정희 죽고서 출감했는데 들어올 때는 저 책들 때문에 책으로 석사들이 잡았는데 직접 저걸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75년 초에 그 교수 해직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교수들 대학에서 쫓아내는 재임용 제도에서 그거로 해서 일단 75년에 쫓겨나죠. 그러고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딸이 있으면서 팔옥인과의 대화를 써서 세 권이 되니까 너무 그 불같이 열화같이 독자들이 집중하니까 결국 그걸 빌미로 때려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77년 11월에 끌려가서 박정희 죽을 때까지 있다가 죽은 뒤에 1월 9일 즉 79년 1월 9일에 광주에서 1년의 형을 마치고 추록하는 거죠. 아마 나오신 거는 80년 1월인가? 80년 이러겠구만. 80년 1월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광주에 계실 때 그 안에서 그때 보면 웬만한 이 정치범들이 이 감형을 조금씩은 받아서 일찍 나갔는데 선생님께서는 하루 감형도 없이 그대로 다 사셨는데 그것도 이 정치범들이 잘 안 가는 그 먹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 체험을 잠깐 좀 지금 먹방이라고 그래봐야 먹방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게 특사부터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저걸 하면 쉽게 알지.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위가 들어갔던 데가 먹방입니다. 말하자면 창문 하나도 없고 형무소 안하게 또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완전히
그 창문 태양 일체 없고 물론 출입 일체 없고 엄청난 데예요. 유관순이 들어있던. 그래서 이제 광주 박정희 죽은 그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막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웃음이 동시에 나오고 나도 걷잡을 수가 없더만 왜 웃음이 나오는지 그건 야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구나 하는 것 거고 하여튼 그래서 1년 동안의 광주 형소를 마치게 되죠. 엄청난 20일을 그 목방에서 살았는데 그 많은 한 30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무소를 간 사람들이 많지만은 목방에 간 사람 아마 하나 두 사람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가 광주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변호사들이랑 운동의 세력이 굉장히 운동을 해서 하루라도 나와서 분향을 하게끔 이렇게 했고 정부의 청와대까지 청원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인정을 못하고 말았지만 나는 원체 워낙 처음부터 이 권력 집단의 군부 권력 극우반공 화쇼 부패한 권력 집단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기야 내가 미움을 받을 만도 뭐 했지. 네. 아주 남다른 같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특별한 그 고생을 한 셈입니다. 예. 그 나오시자마자 그래도 굉장히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수러가 등장할 정도로 이 정치인들도 들떴고 그 시민들과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 무렵에 어쨌거나 복직을 하셨습니다. 한양대 잠깐이라도 하셨죠. 그렇죠. 그거 예. 이제 대학에서 쫓겨나는 제1차죠. 예. 신문사에서 언론계에서 2번 쫓겨났다가 대학에서 한 번 쫓겨나고 4년 만에 또 형무소에서 나와서 박정희 죽은 뒤에 복직이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조용히 연구를 하시거나 그 연구하신 업적을 좀 그 학문적으로 좀 토대를 쌓으시려는 그런 그 생각도 계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바로 이제 이 5.17 그 계엄 전국 확대가 되고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그 본격화되어서 그 혼란을 다시 겪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7일 저녁에 바로 연행되시는데 그 되시고는 그 뒤부터 한참 동안 고생을 하셨죠. 2번째 해직이죠. 대학에서 쫓겨나는 2번째. 역시 또 4년. 그 전두환 정권이 사라진 몰락한 뒤에 복직을 하는 거죠. 2번째. 예. 이미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이 우리나라에서 젊은 그 학생들 비롯한 지식인들에게 사상의 은사로서 탄탄한 그 명성을 누리셨을 때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모님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죠. 예. 그 시대에 그 해직 상태에 계시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중국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많이 하셨고 그 무렵에 연구를 하시면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주의권이 뭐 그 몇 년 뒤 되면 이제 상당히 지구적인 그 역사의 대지각 변화가 오는데 그 무렵에 선생님께서 하실 때 이미 월남은 이제 그 통일이 됐을 때고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선생님의 시선에는 깊이 연구하신 선생님의 시선에는 그 사회주의권의 어떤 그 이 큰 변화의 계기 같은 걸 그때 혹시 연구하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그때 그 연구하셨던 배경이나 7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그 혼란을 겪게 돼. 소련에서 일어난 소위 그 비스탈린화 운동, 스탈린을 그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고 매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련의 그와 같은 사회개방의 공산당의 일단 전제에 대한
와해를 보면서 중국이 상당히 그 불안이라 할까 반발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중소관계가 아주 관계가 악화돼. 그러면서 세계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우리 남한 사람들은 무슨 세계 공산주의가 국제 공산주의가 한 덩어리의 바위처럼 뭐 땅땅하고 건드릴 수 없는 뭐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선전받고 해왔는데 실제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걸쳐서는 이건 바위도 아니고 몇 개의 돌덩어리로 다 갈라졌던 때죠. 그리고 그런 시기의 평가는 또 그때 가서는 나름으로 하지만은 그 전에는 역시 단일적 국제 체제로서의 공산주의 사회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었죠. 예, 선생님 그 동구식 사회주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소련과 동구식 사회주의 몰락 그 분해 이후에 선생님께서 그 사회주의 몰락에 대한 그 선생님 나름대로 진단과 그 지식인으로서 그 접근 이해 방법 그걸 쓰셔서 굉장히 또 무리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는데 선생님 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제도는 인간적 생존의 평등이나 인간적 배려, 후생, 인간성, 나눔, 사랑 이런 것에서도 뛰어났지만은 이 소유하는 사유재산 제도가 아닌 까닭으로 해서 자본주의처럼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사회 구조의 기본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비해서는 생산이 물질적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물질적 생산이라는 것은 이기심에 호소함으로 해서 내가 만든 내 이기심 만들어서 팔고 파는 이 물건이 상품이 이거 먹고 죽던 병이 나든 하여튼 이익만 나면 된다는 것이 막 조금 그대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자본주의의 물질 생산, 상품 생산의 하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약품이라든가 뭐 식품이라든가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모든 복지를 해치는 것이 뽀얀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가 물질적 생산에 있어서 사회주의보다 우월할 수 있는 사리사욕, 개인의 욕을 충족시킨 도덕적으로는 비도덕하지만은 경제 물질적 측면에서만은 사회주의보다 월등 생산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결국 사회주의는 물질적 생산,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한데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때. 그 대신 자본주의는 또 사회주의를 이길 수 없다. 그건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지금 환경 그러고 무슨 뭐 온갖 그 인간의 생명까지를 해치는 그런 것이 이기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복지를 무시하고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다운 평화스럽고 나눔이 있고 빈곤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어떤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에는 자본주의는 이건 또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역시 인간을 요새는 황 박사가 인간을 어떻게 바꿔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걸 만들어내면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그럼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아주 그대로 완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어차피
인간은 이기심 절반. 그러나 이기심 때문에 물질적 풍부는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빈곤과 인간의 생명의 사망과 이런 것은 극악으로 가는 이 절반을 사회주의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만도 안 되고 자본주의만도 인간의 행복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난 새로운,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구조적 인간 생활의 생존의 구조를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 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선생님 그 전까지 저들이 받은 교육에 의하면은 사회주의만 없어지면은 지구상에 평화가 오고 그야말로 그 조용하고 우리나라도 살기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훨씬 저들은 불안하거든요. 뭐 미국이 지금 지구를 어지럽히는 걸 보면은 아마 지구인들 거의가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정도로 그러는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안, 이 정체를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만 없어지면 세계가 태평세에 그 이제 올 방공 거라고 교육 생각했다. 예. 그 결과로. 근데 마찬가지로 저쪽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만 없어지면은 세계가 아주 평화롭고 모든 인간적 욕구가 다 충족되는 세계가 올 거라. 양극단은 항상 극단은 마찬가지에 꼭 동일한 양과 동일한 질의 모순과 부정적 요소를 서로 지니게 마련이거든요. 예, 막 그건 그렇게 하고, 하여간 그 미국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식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세계 인류에는 평온한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그 밖에 심지어 약간의 복지국가적인 내용을 갖춘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고, 특히 구라파 국가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아주 헌법으로 보장돼서 서로 정권이 주고 오고 가고 하고 헌법 선거를 통해서 수상이 바뀌고, 뭐 사회주의 수상 정부라는 게 무슨 특별히 아이고 그래 놀랄 것도 아무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큼 구라파 국가들은 안정되고 인간적인 그래도 따스함이 있는 사회가 돼. 말하자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잘 어울리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는 사회주의를 갖지 않는 오로지 자본주의만으로서의 행태와 생리와 행동 양식과 이해관계와 목적의식 모든 것을 그거로만 가진 미국의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우리 개개 사회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회사와 같아. 기업. 만약에 거기에 체크해줄 다른 힘이 없으면, 다른 큰 회사가 없거나 국가 권력이 없거나 하면 자본의 원리는 다 모든 것을 다 평등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지. 다 내 거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또 미국 자본주의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심지어 낭비하고, 뭐 낭비가 미덕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야만 자본주의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의 자원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갈시키지 않고서는 머물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이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국 자본의
모든 미국 자본주의가 원하는 그 대상을 완전히 미국이 지배하기 전에는 이게 끝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미국 자본주의를 체크할 세력과 어떤 요소가 없는 한은 기독교 세력, 종교 어림도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에 아무런 어떤 컨트롤할 수 있거나 하는 힘이 되지 못해. 지금 보세요. 부시가 하고 있는 자기 하루에 4번씩 기도드린다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하나님에게 소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는 그 부시와 미국의 그 판다멘탈리스트 원리주의 기독교 이거에는 아무런 이론적이거나 실질적이거나 그밖에 그것을 인간화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예.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예, 선생님 너무 진지한 말씀을 하셔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한 분에게만 좀 돌리겠습니다. 상당히 질문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이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고전을 연구하고 있는 금계시문 연구회 회장 민판기입니다. 80년대 최루탄이 난무할 때 이 선생님을 카톨릭 센터에서 뵙고 지금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카톨릭 센터. 네, 그때 제가 뵙고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민족은 있어도 민족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학자는 있어도 선비는 없다. 아까도 그 동이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이 땅에 이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선생님의 그 글을 접하고 저는 정말 정신이 뜨끔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의 지식인들이 아까 전자에 언급했던 학자는 있어도 선비가 없어서 그들이 권력이 아보고 빌붙어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으리라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향원들을 몰아내는데 변방으로 돌려 세우는데 이 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바탕이 되는 사상적 배경이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고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영이라는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학생이 궁금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왜 리자를 자꾸 붙이냐 그래서 제가 아마 이영이가 색깔이 아주 많아서 좀 독특하게 하려고 그런 모양이다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체계적인 사상적 바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어요. 난 다만 모든 억압과 폭력과 거짓에 대한 증오, 본능적인 증오가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그 폭력과 거짓과 억압과 이런 거에 희생물이 될지언정 그것이 이 사회에 그대로 통해가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군림하는 식의 사회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난 도저히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굳이 이론적으로 붙인다면 뭐 몇 가지 이론도 붙일 수 있겠죠. 평등과 뭐 호혜사랑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이론 그렇고 마르크스 이론도 상당한 그 원리적인 것이 있었고 또 나는 종교를 가졌다고 이렇게 공언은 안 하지만 또 지금 한국의 기독교나 이 종교 불교나 참 개탄스러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와 석가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그 두 분의 위대한 인간의 언행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난 예수를 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하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그 정신, 그걸 종교라 한다면 종교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하나 표기. 난 인간 소외라는 인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 정권의 그 포각한 부패 타락하고 거짓과 흉악한 방법에 의해서 인간을 짓눌리고 속이고 굴복시키고 다스려 나갈 때 모든 그 대상의 개개인이 소외가 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진실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고 모르고 억눌려 있고 이런 존재는 이게 소외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소외는 그 소외된 존재만의 소외가 아니라 그 소외된 상태의 존재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무감각하거나 거기에 어떤 의분을 느끼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발동하지 않으면은 역시 그것도 소외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소외된 존재예요. 소외는 공유하는 것이야. 질적으로 같은 고민과 그 어려움과 갈등과 그래서 공유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난 내가 소외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난 소외된 인간일 수가 없다 하는 뜻에서 반발한 거예요. 굳이 리형이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 있어요. 이 형이 너무나 많아. 더구나 한글로 써놓으면은 서울에 전화번호 보면은 몇 장이 넘어가야 돼. 몇 장. 한 10장 이상 넘어가. 몇 천 명. 더구나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연약해 들리고 발음부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나는 평안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좀 고집이지만 우리 문학하는 임 선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집이지만 소위 두은 법칙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아주 발음의 원가대로의 발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리면 리, 자면 자, 차면 차. 그렇지 뭘 가운데 오면 어떻게 발음이 되고 위에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안 돼. 그 평안도에서는 고등여학교 또는 려운영 선생 또는 그대로 원가의 발음을 해요. 난 그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냉면 냉이 아니고 냉이거든. 하여튼 다. 난 왜야 리 자지 왜 이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더구나. 그런 또 너무 많은 사람의 혼돈되기를 원치 않고 그래도 리용이 하면 한자는 남자의 한자니까 발음도 리용이 하면 훨씬 소위 개별성 나는 좀 고집이지만 개별성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무리 속에 파묻혀서 하나로서 존재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 명칭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좀 이 백과전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많이 심어져서 달라졌는데 다시 이제 좀 시선을 국내로 돌아와서 남북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들뿐 아니라 그 국제 정치학자들도 전혀 몰랐던 남북 관계, 그 남한의 그 유엔 그 유일 합법 정부가 그 우리였다고 우리가 금과 옥조로 그 사회과학 책에서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그걸 배웠고 그건 뭐 당연한 걸로 아마 그렇게 다 배우셨고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은 이제 그 문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이 남북 한반도 전체를 통한 유엔이 승인한 유일합법 정부라는 게 당연한 거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를 만큼 그런데 저는 아니거든.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에 수립된 38도선 이남의 유일합법 정부란 말이에요. 만약에 광주에 어떤 사람이 나 정부 하나 세웠다 하면 그거는 불법
정부가 돼. 유일합법 정부는 1948년 5월 하여튼 50선거를 통해서 유엔이 승인하면서 38돈 이남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 제한영토, 이걸 제한영토라고 하는데 그걸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의 모든 근거로 해서 방공법이 수립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이 그걸 전제로 했을 텐데 감히 건드릴 수 있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깼죠. 이론적으로 깼지. 또 휴전협정. 휴전협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휴전협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통일정부 수립되지 않았어. 그 통일정부가 무슨 성격의 통일정부였건 말이지. 일단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미군의 핵무기가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한국에 남한에 들어와 있는 것이 휴전협정에 아주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제학자, 소위 한국의 국제법 학자니 정치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몰랐던 것이 휴전이 1953년 7월 27일에 끝났는데 벌써 미국은 2년 뒤인 1955년에 핵무기를 들여온단 말이야.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그 조항의 무효를 통과해. 근데 휴전협정은 일방적인 통고 가지고서 조항이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돼. 북한은 휴전협정에 분명하게 핵무기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미국을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도 남한 사람들은 미국의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른다느니 없다니 여태까지 그런 짓 해왔거든. 최소한도 92년 미국이 철수할 때까지 그랬어. 또 이 서해 북방항해선이라는 거 마치 그 충돌이 나면은 한국의 국제법 학자들이니 서울대학 법과대학 학장이라는 작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의 영토를 침범당했다. 영토를 침범해. 여러분들 아마 상당한 정도까지 그거 우리의 영토인데 아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전혀 아닌 거야. 왜냐하면 휴전협정에서는 그 5개의 섬은 휴전협정을 사인을 할 때 유엔군 쪽이 해군과 공군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점거하고 있었어. 그 현상만을 인정해 줬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 유엔군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아시겠어요?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 대신 그 섬을 연결하는 어떠한 배타적인 영역, 선을 설정할 수 없다. 아주 명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한국의 지식인들, 교수들 전혀 몰라. 이제 그걸 굉장히 그건 이 반세기의 신화라는 것에 나오지만은 엄청난 자료를 통해서 입증한 거예요. 왜 그럼 선이 있느냐? 북해안 항해선이라는 게. 1953년 7월에 휴전이 협정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이 성립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걸 깨기 위해서 계속 북쪽에 대해서 황해도, 지금 그 개가만이 잡히는 황해도 그쪽에 남한의 함대를 올려보내서 침범을 했다고 계속. 그러니까 북쪽에서 와 중국 지원군, 중국 측이 왜 휴전협정을 이렇게 해놓고서 와 남한은 이렇게 침략 행위를 하냐? 그럼 깬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한국 전쟁을 조기에 타결하고 미군을 즉시 철수한다는 선거 공약을 걸고 당선됐는데 이승만이 하도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을 나치하고 체포해서 휴전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 이승만을 체포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임시 수반으로 하고 그리고 유엔이 후견으로 해서 감시하는
거기까지 플랜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고 남한 이승만 대통령 군대 해군이 주로 해군이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그은 거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신뢰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1학년의 IQ의 수준이면은 내 이런 법적인 휴전협정의 설명을 하기 전에 이상하다. 그 휴전선이라는 게 휴전선이 아니라 저 라인 북방항해선이라는 게 이상하다 할 거야. 왜? 북방항해선이라는 것은 뭔가 남쪽에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상 북쪽으로 못 올라온다 하는 선이 아니겠냐 말이야. 만약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선박에 대해서 내려오지 못한다 여기까지 이상 그럼 그건 남방 한계선이 돼야잖아. 이거 소학교 1학년생의 IQ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서울대학 법과대학 학장도 모르고 국제법 학자 교수들 다 모르는 거야. 이건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몰라. 왜 그러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까지 미국에서 조금씩 그 뭐 주소들은 국제법이 뭐니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야 그 지식이 선용될 수 있고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의식이 없으면 그냥 뭐든지 편리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주어진 대로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에 불과해. 한국의 교수들이 다 그랬어. 북방항해선 알겠어요? 예.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내가 그 이론적으로 전부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너무 긴장하셨는데 박수 있죠. 뭐 그것과 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선생님 또 이제 그 90년대에 이 그 북쪽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 북한의 무장력, 그 무력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위협이 아니다. 이걸 해서 또 그 폭탄 선언을 하셔서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죠. 그것은 이제 내 논문 남북 군사 전쟁 능력 비교 연구라는 논문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온갖 통계 수치와 기본 자료를 해서 나는 이런 중국 문제나 북한 문제나 남북한 문제나 논문 쓸 때 절대로 상대방의 자료는 잃지 않습니다. 요만큼 한 가지도 안 써. 전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일본, 뭐 우리 정부 하여튼 우리 것을 가지고서 1991년에 이미 남한의 군사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 거예요. 우리 정부가 군사 정권이 뭐 포항까지 야간 공정대 일개 뭐 여단이 뭐 몇 시간 만에 포항까지 점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겁을 주는 거로 해서 국민들을 겁주는 거로 해서 통치를 해나갔다 이거야. 참 우리 한국 국민들 참 불쌍합니다. 그냥 속아는 뭐 가는 거야. 그러니 하고 반공하면 그러니 하고. 이미 미국의 유엔군 사령관 리스캇이라는 유엔군 사령관이 91년 7월 16일에 미국 상원에 가서 보고하기를 현대전의 최중심 핵심적인 무기 전력인 공군은 이미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 말한 거야.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지만 지금의 전쟁은 언제 보병이 총칼 메고 올라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공군과 미사일이 다 해치우는 거지. 근데 북한은 그때 이미 경제력이 딸리기 때문에 부속품을 살 수 없고 또 소련이 91년이면은 남한하고 수교를 하는 해예요.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고르바초프가 남한하고의 국교 정상화를 하고 북한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소련에 기대했던 일체 무기 원조 안 들어와. 그 낡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 군부와 중앙정보부와 반공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은
뭐 엄청난 북한의 군대라고 뭐 하면서 통치해 나간 거예요. 우리 대중들은 그저 그렇게만 믿고 그 리스카시 대장이 그 사실을 밝히면서 북한의 공군력은 전투기는 부속품도 없고 휘발유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북한 전투기는 1년에 4시간 채공 훈련을 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비행기라는 게 자동차도 그렇지만 자동차도 1년에 4시간만 굴려가지고야 그건 녹이 슬어서 어디 써먹겠어요? 추나 추동 1시간씩 이라도 굴려야지. 하물며 지금의 전투기는 27만 내지 32만 개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전쟁 물체인데 이게 휘발유 없고 부속품이 떨어지면 못 올라가고 하니까 1년에 북한 전투기들은 4시간밖에 끌고 올라가지는 못해. 그래도 한 번쯤은 돌려야 하잖아. 그때 그 해에 우리 남한의 공군 전투기의 채공 훈련 시간이 얼마였겠나? 대충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뭐 막연하게. 113시간 내지 130시간, 30시간이에요. 공군 참모총장이 나한테 그런 거야. 내 따지니까. 맞다. 130시간을 훈련하는 공군하고 4시간 하는 공군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밝히는 것이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또 좀 짧게. 예. 안녕하세요. 강주 시민 황성룡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평안도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엌에서 사모님의 이 가정일을 또 내조도 하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또 먼 길 또 사모님 오셨었는데 그래서 또 이 고생하는 아내한테 이렇게 이 책을 바친다고 이렇게 썼는데 공개적으로 여기서 사모님에게 또 고맙다는 또 그런 소감이라도 한번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난 뭐 아직 불충분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될 수 있으면 가정의 자벽도 하죠. 부엌 설거지는 내 담당입니다. 정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이 분단 민족이 서러운 속에서도 이런 선생님을 한번 가지셨다는 그 긍지를 새삼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찬사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대볼수록 찬사를 드려도 될 것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의 건강과 사모님도 함께 건강하시고 만년에 좀 편안하시게 이런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다리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모양이 됐네. 어디나 독자는 같은 심정으로 만나는 거지 뭐 특별히 어떡하나. 다만 내가 광주의 그 5.18 사태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고생했고 그 영웅적인 투쟁을 한 광시민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오히려 내가 빚을 진 거지, 정신적인.